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잘 음,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내지 뭐.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한동안 음, 어, 한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괜찮아졌네. 어, 어, 어찌 사세요? 뭐 사무실 열심히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음. 음, 아, 형님,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할까요? 그러시죠 뭐. 네. 뭐 이거 듣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제 학생들이 될 거고 학생들은 IT 쪽으로 취업하려고 음, 노력하는 학생들입니다. 음, 어,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음, 저는 이제 연세 창업가라고 초빙을 어, 했는데 좀 음,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셨던 그 커리어를 간단하게 음, 쭉 읊어주시죠.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M&A 그리고 컨설팅 쪽 일을 했어요. 그 한국에서는 전에 뭐 IB 국책은행 팀장 아니셨어요? 국책은행 팀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음. 그전에는 기업은행 아, 예. 어, M&A 쪽 담당을 하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 대출해주고, 뭐 그 우리 그 은행 가면 뭐 돈 내고 돈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예. 저는 이제 M&A 쪽을 해서 자회사 관리를 했어요. 자회사들이 뭐 캐피탈도 있고, 뭐 자산운용도 있고, 뭐 그 관련된 그런 어, 일들을 주로 투자, 관리, 자산운용 뭐 이런 쪽 일을 했었죠. 예. 근데 그건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처음에 은행에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딜로이트나 아이뱅크처럼 이런 데서 뭐 그 컨설팅 쪽 일을 했어요. 뭐 경영 컨설팅, IT 관련 컨설팅, 뭐 M&A 관련 컨설팅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외부 전문가를 해가지고 기업은행 그 자회사 관리 혹은 M&A, 자산운용 이런 쪽 총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투자 쪽을 계속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은행이다 보니 중소기업 관련들 뭐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다가 어 여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그 기업 은행이란 그렇죠. 그 데서. 당시로 치면은 지금의 네. VC 예, 포지션이죠. 지금이 VC 역할을 했지. 근데 지금 이제 어,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하는 뭐 100억, 500억, 뭐 1000억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맡아서 했고 그 중에 하나 했던 거는 자산운용, IBK 자산운용이라는 거 그때 그 총 자산 규모가 한 4조 정도 되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은행에서 한국에 그걸 완전히 인수하는 그런 네. 업무를 좀 했었긴 했고요. 그걸 하다가 여러 개의 회사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는 모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당신이 기존에 한국에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니, 한국은 여전히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은데, 해외 쪽 사업 담당이나 해외 쪽 마케팅이나 해외 쪽그 사업은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하드웨어 업체였어요. 하드웨어 업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때 뭐 삼성이나 LG 관련된 모바일 그런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니 저희 같은 작은 회사, 작은 물량은 취급 안 한다 해서 여기저기 하다가 어, 그, 예,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됐는데 사실 그 저는 하드웨어를 그때 막 했던 전문가도 아니고 하드웨어를 하다 보니까 어 하드웨어를 하려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부품 그렇죠. 설계를 해야 되고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이나 어셈블리 하고 그리고 나중에 QA 품질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뭐 딴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하드웨어 전문가, 품질 테스트 전문가, 설계 전문가가 아니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의 심천에
네. 둔관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 둔관이란 심천 옆에 둔관이란 곳에서 중국에서도 심천에서도 둔관이란 곳은 그런 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관련된 대부분의 공장들이 모여 있는 도시예요. 네. 어, 중국에서 그들을 찾아갔고 거기서 한 13개 정도의 센서를 만들게 됐고 그 센서를 만들다 보니까 상품을 판매하게 됐고 그 판매는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판권 혹은 사업권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산당이 자기네 사업권을 영위하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국영유착의 가장 대표적인 이게 거죠. 한국 같으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혹은 사업권을 갖고 있거나 그런 판매권이나 영업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딜을 해서 하지만 사실 중국은 그 공산당, 즉 당의 당원과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영업권 그리고 경영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했던 사업이 네. 주차 사업이 있어요. 주차 사업. 말 그대로 주차 사업은 땅이에요, 땅. 네. 도로. 그리고 땅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땅에 대한 그 욕심. 순수한 권리는 국가에 소속되는 거고 네.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부터 사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공산당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들하고 관계를 가졌지만 여전히 그 사업권 자체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업이란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로컬에서 발생되는 사업들을 허가권이라든지 경영권이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현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그들한테 이제 넘겨주고 저는 당신하고 이 사업을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저는 미국 가서 팔겠다. 그러니 이 서비스를 잘 만들 때까지만 나를 도와달라. 이 사업은 다 당신한테 넘기고 나는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게 미국이었고, 음. 어,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그 동네가 사실은 저는 데이터 분석이나 떤 경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하드웨어 자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냐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게 실리콘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오퍼레이션 잘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실리콘밸리 그리고 이런 그 좋은 대학이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는데 저 아직까지 마침 저 뒤편에 형님 책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책. 서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부는 이제 네. 춥고 막 이러니까 네. 서부는 따뜻하고 1년 내내 비슷한 날씨고 우리나라처럼 덥고 춥고 그런 게 좀 덜했고 그래서 저는 서부를 갔고 서부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리는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그런 동네에서 사실은 저도 거기서 한 번에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네. 군데 살아봤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도 살아보고 좀 밑으로 내려서 뭐 산마테오라는데 써니베이라는데 마운틴뷰라는데 여러 군데 이제 정착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살아보고 나중에는 이제 써니베어리라는 동네에 정착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라 불리지만 현지에서는 베이 에어리라고 하더라고요. 노스 에어리어, 뭐 사우스 에어리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베이 에어리어라고 불리우는 써니베이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했고요. 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자동차 파킹 이제 주차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 넘어가서는 센서를 가지고 조금 다른 사업을 도전을 해보게 됐고 그 도전해 본 사업은 그 펫메이트라는 병원에서 그것도 일반 병원보다는 동물병원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의 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 그 서비스 혹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ERP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원에서 백오피스에 사용하는 ERP인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센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의 수술 후 환자 관리 여기 이제
센서를 이렇게 부착해갖고 이제 강아지, 고양이도 당뇨병이나 네. 심혈관 질환 이런 병에 걸리거든요. 사람과 비슷하게 나이가 네. 들면. 그럼 그런 애들이 사실은 병원에 오는 고객들, 고객 환자라고 하면 그냥 감기나 단순히 이렇게 한 번 와서 하는 그런 환자들은 돈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병원에 계속해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 진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이제 돈이 되는 고객이 될 거고 그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그 고객들을 그, 그 뭐죠? 치료 계획을 만들어주는 그런 ERP 혹은 환자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패밀리들을 동물 2000, 버전이죠. 예, 동물 그쵸. 버전. 동물병원의 네. 데이터 분석, 환자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2015년부터 2022년 말까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의 서부에 있는 모 회사에 어, M&A 시키고 저는 이제 그 모 회사가 대단히 큰 빅테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큰 회사입니다. 네. 네. 큰 회사에 입사하고 저는 2023년도에 와서 4월쯤에 다시 이제 비즈메트릭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은 어, 노코드 기반의 캠페인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구글 어나리틱스의 간단한 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리마인더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 그 알람 있잖아요. 캘린더에 어떤 스케줄이나 그, 네. 그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거에 대한 알람 같은 그래서 총 5개 정도의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해왔던, 물론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파란만장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파란만장하죠. 사실 간단하진 않았죠. 이거 제가 그 중간에 스토리 다 아는데. 그럼요. 제가 주차 사업을 했었는데, 네. 주차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사업은 도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에, 그 대단히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무슨 국립공원의 주차장, 그리고 큰 뭐 공설운동장이나 잠실 이런 큰 그원의 주차장은 이건 이권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음.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뭐 해외에 가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탈리아나 뭐 미국 같은 데는 1930년대부터 이탈리아 마피아 5개 패밀리가 관리하는 사업이 주차장 비즈니스예요. 어, 왜냐하면 주차장 비즈니스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말고 예전에 땅에다 땅에다 줄 긋고 그냥 거기다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권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 어, 예전에 그 마피아들이 그 5개 패밀리들이 줄을 긋고 동네마다 사업권을 관장하는 서비스예요. 어, 그래서 미국의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뭐 파킹 가장 큰 회사를 찾아왔더니 힐튼 호텔 1층 로비에 그 메인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인가? 어떻게 호텔의 1층 로비에 이렇게 큰 사무실이 있지? 라고 보니까 그게 1930년부터 이권 사업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운영하는 대단히 파킹 랏을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그렇게 좋은 몫에 좋은 자리에 그런 사업권을 운영권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근데 이탈리아 마피아. 거기에 이제 찌라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응. 제가 이런 솔루션을 있는데 한번 사업을 같이 해보실래요라고 모르고 들어갔었죠.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다이나믹합니다. 네. 그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창업을 이제 여러 번 하시고 한때 회사가 또 이제 인원이 늘어나서 다시 이제 음, 늘어났는데 그 운영이 안 돼가지고 위태로웠던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랬는데 음, 음, 음. 어 그 스토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갑자기 이제 무조건 성장만 하다가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다시 가지 반복했던. 정도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예. 지금 회사를 여러 개의 도메인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해봤는데 2014년, 15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혹은 사이드 잡으로 그 중국의 화장품 그 스킨 마스크나 뭐 마스크팩 그리고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2014년, 2015년은 되게 붐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그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직원이 12명, 12명이었는데 12월 달엔 25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1년 저는 만에. 대박 났다고 생각했죠. 1년 만에 12명에서 200명이 넘는 회사에 그것도 화장품 판매회사, 수출회사에 대표를 했었으니까. 근데 첫 번째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2명 뽑는다, 한 달에 뭐 4명 뽑는다 하면 한 명 한 명을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의 그 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채용하는 채용 담당자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입사를 진행하는 이 인터뷰 프로세스에 제가 참여해서 저희 회사의 핏,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 회사의 미션, 그리고 그 채용 담당자 혹은 그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사항 혹은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100명이 넘어가면 각 담당 팀장이나 각 부서에서 알아서 뽑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한 달에 뭐 많을 때는 막 몇십 명씩 이제 모두 케어가 안 돼 있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30명이 들어와요. 한 달에 30명을. 그리고 한 명에 30명이 채용이 되면 100명도 넘는 사람이 인터뷰를 보는 거거든요. 그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인터뷰 프로세스 혹은 채용 프로세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사에 핏이 맞거나 우리 팀에 일하는 분위기가 맞거나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대충 이 정도면 뽑아서 잘 우리가 케어해서 이 사람이 회사에 잘 온보딩하고 회사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채용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2명이었는데 12월에는 250명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내 문화, 그 기존에 있는 일하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일하는 방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자기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커졌구나. 그러니 나는 더 우리 회사에서 존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경력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혀왔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일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경력직이고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 두 가지의 그 생각이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나의 충돌. 그 조금 천천히 그 성장을 하면 사실 사내문의 충돌을 피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회사가 빨리 커지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어, 경험할 수 있는 혹은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 와서 그 스트럭처 구조 혹은 프로세스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던 거죠.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거나 직원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말씀하신 사내 문화의 충돌 혹은 사내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들 잘 어, 매니지먼트에서 그걸 관리해서 더 좋은 방향,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빨리 성장하면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이슈가 있냐면 그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 같은 경우는 11절 그리고 뭐 웨이보나 뭐 중국에 하면 춘절이나 이렇게 갑자기 그 구매가 늘어서 배송이 확 나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온라인 판매 쇼핑몰을 한다고 하시면 사실 그 물량을 오더를 받고 저희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먼저 우리가 100개 정도의 물량을 잡아놓고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잡아놓으려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를 선 주문해서 혹은 그 물량을 잡아놓으려면 계약금을 일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나한테 100개를 11월 11일 날 배송할 수 있도록 이 물량을 제가 받아야지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죠. 갑자기 이래서 보통 10개 들어오는데 100개가 들어오고 100개를 물량을 잡아봤는데 200개가 들어오면 그걸 사실 선주문하려면 돈을 웃돈을 주고 그 물량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마케팅을 태우고 그거를 물류나 유통이나 배달까지 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 우리 회사 진짜 이제 잘 나가는 거구나. 우리 회사가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알려져서니까 주문이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구나 했는데 이제 배송이 늘었죠.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 네. 마스팩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날씨가 덥거나 배송이 늘어지면 반품이 생기거든요. 음, 자, 계약금을 물량을 100개, 200개 잡았는데 계약금도 그렇죠. 배송을 했는데 배송이 늘어서 반품이 생기면 그걸 다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쭉 쌓여서 2년, 3년, 4년 쌓여가지고 아, 이거를 배송할 때는 할인 쿠폰을 나중에 그걸 반품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할인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창고를 그냥 창고 떼기를 해가지고 어떤 그 도매상한테 넘긴다거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오는 게 또 이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게 빨라졌는데 그때는 가는 게 일주일 오는 게 일주일 혹은 여기 딜리버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2주 3주씩 걸렸거든요. 음. 화장품이 날씨가 더웠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여갖고 상품이 예, 어, 팔 수 없는 버려야 되는 상품이 돼서 그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내문에 갑자기 조직이 커졌을 때의 문제점. 두 번째, 유통 물류에 특히 유통에서 오더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고객이 갑자기 몰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 충격을 받고 아, 저는 조직이 갑자기 커지면 안 되게 앞으로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그렇게 관리하겠다. 사업이 아무리 커져도 100명, 200명짜리 회사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해야겠다가 첫 번째 저의 인사이트였고 두 번째로 커머스 특히 유통 물류랑 직접 연결돼서 내가 이거 박스를 싸고 딜리버리를 하고 배달을 해야 되는 것들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오더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쿠팡이나 실버벙처럼 오더가 많이 되면 매출은 많았지만 그만큼 사람이 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면 어, 유통이나 그 물류비가 커지는 거는 당연히 많은데 사람도 당연히 많아지거든요. 일단 기본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들어가지만 고정비가 음, 너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저의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면 피플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는 거. 음. 근데 조직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는 유통이나 물류다. 그래서 저 자신한테 권영애 너는 이커머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 인사이트를 얻었고 두 번째 조직이 갑자기 커지는 거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서 혹은 조직의 그 매니지먼트를 특히 HR이나 채용 관리나 채용 후 온보딩 그리고 채용 후 사람의 성장시키는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전문가와 같이 일해야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죠. 네. 이거 유통은 제가 어릴 때 과일 장사를 해봐서 공판장에 넘기고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신선식품이 진짜 상추 같은 거는 딱 반나절 지나면 그쵸. 갈변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신선식품 폐기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으로 다 때려박아서 해야 되는데 유통이 그렇죠. 참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또 그게 그냥 잘 팔리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니 이런 식으로 유통에 많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 매출 확 올라가고. 커머스가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유통하고 물류가
사실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 혹은 그 프로세스 방법들을 알고 접근하면 괜찮은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초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특히 신선식품 쪽은. 네. 음, 그리고 그 다들 대박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대박 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때부터 뽕이 차오르면서 이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 유지를 하는 게 실력이지 대박은 한 번씩 운이 떠오르긴 떠오르는 맞아요. 것 같은데 유지가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200명이 넘어. 그러면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아, 회사 직원이 몇 명이 그러면 한 250명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우르르 본단 말이지. 근데 월급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렇게 네. 정치질을 진짜 파벌이 나누거나 그 문제가 생기면 핸들링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그 보기엔 딱 그때가 위험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도 파벌이 있습니까? 아, 뭐 사람 사는데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사를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스피노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는 썼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 파벌을 막을 수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배울 때 음, 형님한테 배울 때 파벌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파벌을 해도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는 구조를 짜야 된다. 그거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 일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하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다. 어, 회사의 방향과 다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서 팀에서 논의를 하든 아니면 자기네 담당자들을 논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오면 저는 그걸 가지고 전사에 공표를 했어요.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사업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혹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거에 어, 반대 방향을 단순히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아닌지 그거에 대한 넥스트 플랜 혹은 액션 플랜 그거 하는데 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알려주면 그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논의해봐서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갈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면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는 그래서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파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공표를 하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A, B, C 때문에 이거는 땡땡님의 어, 의견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회사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줬고 이 제안이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며 파벌이 아니라 실력과 근거와 액션 플랜에 그 논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저희는 만들려고 해요. 이게 한국의 그러면 파벌이 탑다운 덜 구조, 되죠. 네, 네, 한국의 네. 탑다운 구조 회사에서는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탑다운 구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뭐 할 때 음, 이제 사람들 모아서 다 같이 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한국에서는 첫 번째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음, 다 같이 하는데 이제 보통 여기서는 이제 CEO나 아니면 위쪽에 리더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공표를 하잖아요. 자기가 음. 일일이 열심히 영업하듯이 모아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된다. 약간 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아, 한국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다르고 혹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2024년도에 네, 사업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네, 건 잘 되고 어떤 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분명히 누군가가
깃발 들고 자 나를 따르라고 해야지만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같은 부분. 한국도 그렇고 이 실리콘밸리나 베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빌딩을 하고 예산도 받아오고 그걸 같이 해주는 사람들을 그 아군을 모아서 그렇게 쭉 진행하면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같은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도 일을 하는데 유능한 리더가 혹은 그걸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인드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걸 잘할 수 있는 팀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요거는 같은 부분일 텐데 네, 사실은 회사에서 경영자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데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줄 거고 어떤 부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거고 어떤 부분에는 지원해 줄 건지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아 저는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일을 잘하기 위해 회사의 방향은 성장이고 성장을 하려면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 두 번째 차이점, 먼저는 동일한 부분, 네. 같은 점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들어봐 주셔서 이게 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어, 학- 비슷한 교육 체계를 받아와서 쭉 성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한국에서 대기업도 다녀보고 작은 기업도 다녀봤지만 보스가 저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 방법을 제가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건지, 무슨 의도로 일을 시키는 건지, 어떤 의도와 어떤 아웃풋이 나올 건지를 제가 판단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게 이게 맞아? 를 몇 번을 물어봐요. 맞아요. 심지어 물어봐도 본인도 모를 경우도 있어. 보스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당신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아,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이거 한번 봐봐. 아니면 요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봐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문장이나 단어 이런 거 갖고 아 이거 아니잖아 내가 몇 번 해내겠어 이런 문장 쓰지 말라고 했지 이거 오타부터 잘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맥락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일하고 중국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중국의 25개 성과 5개 특별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살아온 과정이나 아니면 그 다른 색에서 다른 아, 교육받 조금 다른 교육받 미국도 50개 주면 하와이도 있고 하와이 출신도 있고 심지어 이제 막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막 유럽 그리고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한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이라고 하더라도 이 볼펜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문서를 쓸 때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문서에 하이라이트 칠 때 아 요건 밑줄 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이걸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눈 화장이나 어, 볼터치를 하거나 이런데 섀도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필이 화장용 연필인지 그 밑줄 치는 연필인지 아니면 메모를 하는 연필인지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 맥락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와 환경과 언어와 교육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자, 2024년 ABC라는 프로젝트는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일을 하는데 당신이 꼭 필요해요. 당신은 이런 일들을 잘 하시니까 이 팀에 합류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1분기에,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맥락과 방향과 당신의 롤,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지를 설득을 해야지만 이 사람을 우리 팀에
지금 하는 일에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맥락을 설명해. 근데 한국에서는 같은 문화권에 살아서 이건 로우 컨텍스트, 하이 레벨 컨텍스트, 로우 레벨 컨텍스트와 하이 레벨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당신이 왜 필요한지, 당신이 이걸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문화와 음. 아 모르겠고 해서 갖고 와봐 내가 그럼 판단할게. 이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방법이 같은 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일하는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두 가지를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것이 더 좋고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전에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적 없는 회의 하고 난 음, 다음에 아 모르겠어. 그 목적 없는 회의 이야기하다가 그 보고서 제출회로 끝나고 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그게 음. 생각이 납니다. 아, 그 두 아직도 번째는 많을걸요 그런 곳. 또 다른 게 있는데 회의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회의 문화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제 경험입니다만 회의 들어가면 이 회의에 왜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요. 그러면 회의의 목적과 그 회의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는데 그게 30분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무슨 내용이 누가 참여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하는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 결국은 결론은 아, 내가 이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구나. 혹은 이 회의에서 혹은 이 업무에 나는 도움이 안 되겠구나 알고 끝나는 회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는 연봉이 되게 높아요. 연봉이 이쪽 동네에서 이제 5년 차? 한 30대 초반 중반만 돼도 연봉이 30만 불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음.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6명이 모여서 회의를 1시간씩 하면 엄청난 그 아웃풋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당신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전 10시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한다. 해야 돼. 근데 이 회의에서는 ABC라는 안건을 얘기할 거야. 근데 ABC를 들어보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서 심지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그거에 대한 방향까지 고민해서 갖고 와. 우리 논의할 거야. 근데 30분 논의할 거니까 지금 논의할 내용은 지금 다 인지하고 화요일 날 나와서는 의사결정을 해.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제시해줘. 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이 됐다면 내용은 다 알고 들어오고 어떤 논의를 거쳐야 되는지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넥스트 플랜을 갖고 해야 하는지 그 아웃풋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되게 명쾌하게 끝나요. 물론 거기서도 논의가 안 끝나는 거기서도 A 네, 안과 그건 B 당연히 안이 그렇죠.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을 거거든요. 이 그렇죠. 회색지대에 있는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게 끝내죠. 안 나면 오케이 오늘은 논의가 안 되니 다음 주 혹은 오늘이 화요일이라면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자기 생각과 결론을 팀장한테 보스한테 얘기해서 그 보스끼리 의사결정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과 내가 목요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안을 가져가서 서로 목요일 날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 회의는 의사결정의 회의입니다. 또 이렇게 끝나야죠. 근데 이거는 실리콘밸리 문화가 아니라 연봉이 너무 높아서 그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언의 압박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회의를 이건 안 해도 되지. 이건 안 돼. 안 끝나는 이유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가 저거를 일을 받는 순간 나한테 로드가 더 많이 걸린다. 라는 생각에 그래서 디펜스를 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면. 근데 그거는 팀장이 명하게 이 일을 했을 때는 당신이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고 당신 팀한테는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고 기존의 업무 때문에 로드가 걸리면 그 업무의 일정을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성과에 반영을 해두든지 뭔가 그런 베네핏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을 던지면 아마 누구도 안 받을 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리 네, 보존, 디펜스 이런 게 좀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의견을 주로 안 내는 경우도 많고, 저 그리고 얘기하면 예, 예, 자기 일이 되니까. 예, 의견을 내도 의견을 내도 약간 근거를 없이 예, 음, 근거에 대한 아무런 무엇도 없이 그냥 직관으로 그렇게 내는 경우가 음. 많죠. 그러면은 자, 채용에 대한 이거 질문 이거 없나요? 다음 질문이 이미 되었네. 예? 다음 질문이 이미 되었군요. 예, 채용에 대한 질문 없나요? 왜냐면 아, 혹시 채용 그렇죠. 어플라이 그렇죠. 준비하시는 실리콘밸리 분, 채용 문화. 여기 음, 이제 위에 탑티어 레벨에서부터 주니어 레벨까지 이렇게. 주니어는 스타트업에 안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네. 저희 회사는 개인적으로 주니어를 뽑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인력이 물론 많이 필요한 사업에나 주니어를 쓰고. 음, 뽑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병원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네. 병원에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근데 의사를 설득해야 되고 간호사를 설득해야 되는 게 주니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솔루션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들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설득한다? 그 병원의 업무 프로세스 알고 그 업무 프로세스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를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절대 아니 대부분은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설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를 뽑아서 일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니어를 많이 뽑지 않고 특히 마케팅이나 세일즈에서는 절대로 주니어를 어, 채용하지 않는 내부 룰이 있긴 한데요. 우선 주니어를 뽑는다면 저희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주위에 뭐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뭐 네. 3학년 여름방학 때, 4학년 여름방학 때, 혹은 겨울방학 때 두 달 혹은 뭐 그 이상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점 연계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 통해서 물론 이제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뭐 두 번 출근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4시간씩, 뭐 2시간씩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인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인턴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데일리 그 미팅을 해요. 그 데일리 뭐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하는 데일리 미팅을 하는데 아침 10시에서 10시 반쯤에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에서 15분 오늘 할 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턴분하고 저하고 오늘 땡땡 일들을 오늘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당신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오후 4시나 5시에 또 그 미팅을 한 10분이나 15분에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일이 안 끝났으면 내일 또 일을 같이 이거 오늘 어제 한 일 오늘 연계해서 진행 오늘 안 끝났으면 내일까지 하면 되지만 그 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해요. 이렇게 두 달 그리고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하면 총 4달 정도를 인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 업무 프로세스 잘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통 저희는 6개월 정도 인턴을 회사에 입사하고서 6개월을 하거든요. 그건 학생 인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네. 학생 인턴이었고, 실제 인턴을 하면 한국은 뭐 3개월 정도 한다는데, 전 6개월 합니다. 6개월을 해서 6개월 후에 정식으로 발령나는데, 한국은 그 전에 3개월이 법이라서 그렇지 예, 예, 실제로는 6개월 합니다. 예. 인턴으로 하시더라도 월급이나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전혀 똑같고 네. 그 이후에 정식으로 발령을 낸다 보기보다는 그 팀에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같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건 팀장, 매니저가 할 수도 있고 서로 뭐 피어 리뷰를 하는데 팀원이 팀장도 하고 팀장이 팀원도 하고 그래서 그 인턴 혹은 주니어가 입사를 하셨을 때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판단을 하고 또 6개월은 어, 온보딩 프로세스를 거쳐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인턴은 마찬가지인데 1주차에 할 일, 2주차에 할 일, 한 달 내에 할 일, 두 달, 그러니까 8주차 이내에 할 일, 그리고 12주차 이내에 할 일, 이런 것들이 매주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그 태스크를 통과하는지, 통과했을 때 어떤 아웃풋을 제대로 내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를 하나 작성을 해보라고 하면 그 블로그에 글 쓰는 거, 그리고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서비스가 ABC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홍보 활동하거나 마케 활동하는 내용을 당신이 아는 선에서 내용을 잡아서 블로그를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그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회사도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시키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형식을 안 주고 했다가 이거 보고 형식을 내서 서론 결론 혹은 처음에 요약 내용, 그리고 서비스 안내,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고객한테 이 서비스 사용 시에 이런 내용으로 구조를 잡아서 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거나 아니면 구조를 잡거나 아, 이 사람 글을 잘 쓴다. 도 있을 수 있고 아, 이 사람 구조를 잘 짰네.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은 일을 하는데 완성된 템플릿을 갖고 시작부터 이 템플릿 갖고 일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예, 신입사원 이제 온보딩 시킬 때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최소 5번 정도 하거든요. 처음에 어, 주니어 주니어를 저희가 신입사원 뽑을 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력서부터 다 보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외부 아웃소싱 업체가 있어서 첫 번째 이력서 보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그 인터뷰 미팅은 그 아웃소싱 업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이력서를 받았을 때 그중에 스크리닝 하는 거 그게 20명이 됐든 10명이 10명이 됐든 그 스크리닝 하는 거 외부 아웃소싱 그리고 첫 번째 미팅 하는 것도 외부 아웃소싱 그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 서류 레주메 스크리닝이랑 첫 번째 미팅은 첫 번째 인터뷰는 외부 아웃소싱이랑 하는 거고 그 1차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첫 번째, 그리고 그 플라이어한테는 두 번째 인터뷰. 그 두 번째 인터뷰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저희 그 같이 일할 팀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 팀장하고 같이 일할 사람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제 3자, 4자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죠. 단계별 근데 보셨어요? 그래서 5번 정도의 인터뷰를 거치는데 맨 마지막은 저희가 발표를 시킨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숙제를 내요. 숙제를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부분, 표정, 제스처, 그리고 어떤 이슈를 던졌을 때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글에서 내는 뭐 서울에 있는 뭐 맨홀 뚜껑이 몇 개냐 이런 아, 그거 이거는 그 MBA 이런 문제 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없거든요. 아, 이런 거는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쓰레기 같은 질문이고 그 2003년 이전에 개발자들이 다 반발해가지고 회사들이 회사 업무 관련된 문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어떻게 일하면 잘하겠냐 이런 문제를 하지 그런,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어봤거든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 여기 다 실리콘밸리나 좋은 회사를 많이 다녔는데 너 그런 질문 하냐고 자기는 그런 거 못 받았고 예. 2000년대 개발자 초반 질문인데. 개발자는 코딩 테스트를 하지 예.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임원도 얘기를 드릴까요? 예? 임원은 어떻게 뽑는지 아, 예, 아니면 예.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매니저급 이상에서 10년 차 이상 혹은 리더급이나 임원은 조금 다른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매니저급이나 이런 리더급들은 10년 차 이상을 뽑을 때 이것도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개발이면 개발,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그리고 PM이면 PM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그 헤드헌터 혹은 리크루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만 전담해. 개발자 중에서도 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나는 뭐 자바,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아예 그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제 그러면 보안만 전담하죠. 그렇게 하듯이 왜냐하면 보통 헤드헌터가 뭐 업무가 디자인 업무도 잘 알고 개발 업무도 잘 알고 PM 업무도 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하여간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발자 리더를 개발 리더 뽑는다. CTO급은 아니더라도 개발 리더를 뽑는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사람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이런 거 저희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드헌터 혹은 그런 HR 전담 해주시는 외부 업체에 맡겨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스크리닝 하거든요. 관련된 어, 그 피어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레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하는지. 네. 물론 이게 돈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스크린 하는데 시작하면 그냥 만 불을 드려야 돼요. 이거 시작하는데 만 불. 만 불을 드리고 보통 진짜 좋은 분들은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나갑니다. 한 명 채용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한 명만 그 리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명 리뷰로. 그냥 결국 뽑히면 그 사람이 뽑히면 적으면 5만 불, 크게는 10만 불 이렇게 그 차지를 인터뷰 차지 혹은 리뷰 차지 뭐 이런 것들을 드리긴 하는데 하여간 사람 한 명 뽑을 때 저희가 나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개발 리더를 뽑을 때 외부 전문가를 고용한다. 그 고용한 전문가는 그 사람의 그 성격, 그 사람의 일하는 방법, 그리고 일했던 사람들을 그 피어 리뷰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핏이 맞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거 1차, 2차 리뷰를 이 사람이 대동을 해서 진행해요. 자기가 저희 회사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자기 그 사람을 인터뷰할 사람을 자기가 인바이트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인바이트해서 그러니까 내부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저희한테 얘기하고 허락받고 인터뷰를 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고 우리 회사에 어떤 롤을 맡을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봉을 하는 그 버퍼까지 갖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려면 저희하고 그분하고 혹은 그 회사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는지 우리 회사에서 뽑아서 어떤 롤플레이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러면 팀 리더면 어, 피플 매니지먼트나 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는 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거를 노하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페이스북이나 좋은 회사 다녔다고 쳐. 근데 그 회사에서는 서포트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처음부터 팀을 팀 자기가 팀장으로 가서 팀을 한 명 한 명 뽑아서 그 팀을 이뤄서 정말 성과를 만들고 성장을 했는지 저희는 이런 거 보거든요. 좋은 회사에 가갖고 회사에서 다 서포트 해주는 거를 받아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는 저희 회사에 안 맞아. 음. 자기가 혼자 가서 팀 한 명 한 명을 다 뽑아서 팀 빌딩을 하고 그 팀 빌딩을 한 것들 다 조화스럽게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성장, 프로덕트의 성장을 만들어냈다.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로 저희가 한두 번의 인터뷰로 그 성장의 경험을 캐치하기 그 성장의 경험들을 우리 회사에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심지어 팀들이 팀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냐 이건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그게 가능하다는 것들을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 열 명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검증된 인원을 검증된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렇게 되면요 인터뷰가 한 사람 앞에 10명이 10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곱 여덟 번 기본으로 되고 많으면 열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사람은 좋은 피드백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로다는 피드백을 갔을 때 그거를 우리 내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인터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 개발팀장 같은 경우는 개발 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이슈를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뭐 책상에 뭐 칠판에 백보드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 자기가 생각하는 액션 플랜,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솔빙, 프로블럼 솔빙을 계속해서 팀원들과 얘기해서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팀원들이 저 팀장이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조직에 보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막 4시간에서 5시간이 같이 회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사람 뽑는 게 어렵고 사람을 뽑으면 여기도 함부로 자를 수 없거든요. 여기도 월급 2개월치, 3개월치 줘야 돼요. 근데 월급 3천만 원이잖아요. 3개월치 주면 아, 1억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잘 자를 수 있다 해고 자유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더 많이 줘야 되잖아, 돈을. 3개월치 주면 1억 줘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게 해고 자유화가 엄청나게 다른 대안이에요. 그니까 그냥.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은 신중하게 해고를 한 다음에 돈을 해놓고 나중에 소송 안 할 거지 하고 계약서 받고 그래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도 해고하려면. 생각해보니까 해고 자유화가 그냥 여기 한국에 떠드는 해고 자유화가 아니네요. 예. 아, 제가 전에 들었을 때 한 25번 정도 인터뷰를 한다고 하던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4명에서 네, 1시간씩 해서 네, 4시간 할 수도 있고 네. 이 4명에서 같이 들어와서 한 명씩 질문을 하거나 아니 한 명씩 어떤 문제를 나 지금 회사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팀장으로 오면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한 번에 4명의 4개의 인터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네요. 그럼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서 가장 최악의 채용 방법은 뭐일까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셨으니. 한국은 이제 스카웃 인맥, 저 아, 사람이 추천했으면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추천을 해줬는데 진짜 친하신 분이 이 사람 일 잘한다고 해서 혹은 이분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채용을 했거든요. 좋은 대학 여기 많잖아요. 네. 스탠퍼드도 있고 버클리도 있고 막 네. 이런데 회의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 거야. 아, 이거 구글에서도 있잖아요. 네. 회의할 때 졸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10명이 들어와서 6명이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5천만 원 막 3천만 원짜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졸고 있다? 그 사람 만약에 구글에서 그런 상황이 2번 정도 발생하잖아. 그럼 팀이 날라가요. 그때 그거 했어요. 팀장의 팀장이 잘못이거든. 음. 팀장이 그거 회의록 안 입고 와가지고 헛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헛소리하면 아무리 PM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이라도 회의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온다? 혹은 회의 들어와서 딴짓을 한다? 회의 들어와서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고 사유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 자기 일에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은근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일을 못하는 건 익숙해지가 안 돼. 그냥 연봉이 3천 아니 월급이 3천만 원이거든. 일 못하는 거에서 익숙지가 안 돼. 왜냐 우리는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월급을 드리고 있거든. 근데 이 회의에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온다. 회의에 오늘 안건을 모르고 들어온다. 회의에 들어와서 졸고 있다. 이거는 그 월급을 받아갈 의미가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팀 동료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동감이 가는 게 옆에 그걸 내버려 두면 쟤는 저렇게 일하고 나랑 같은 월급 받네 해서 제일 일 못하는 사람이나 태도가 제일 안 좋은 사람 기준점으로 팀이 일하는 방식이 맞춰진다고.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팀 빌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주니어를 뽑곤 경력자 분들을 채용하거나 할 때 팀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투와 어떤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 팀원분들도 그런 걸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랑 일하는 사람이고 저와 일하지 않는 옆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어떻게든 일이 중간에 그레이 에어리에서
저 사람이 먼저 치고 들어오든 내가 먼저 치고 들어오든 계속 이 일을 해결해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이 되는 거지. 이걸 그레이 에어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내가 신경 안 쓰고 저쪽도 신경 안 쓰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터져요. 근데 일이 안 될 때거나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겹쳐서 이게 일이 커지는 거지. 뻥 하고 터지는 거지. 작은 일로는 핸들링 할 수가 있고 주로 팀장이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들을 알거나 경험이 있거나 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월급이 같다 뭐 이게 아니라 제가 4시간씩 일을 해서 쭉 일을 해. 그러면 상대방도 4시간 일해야 된다는 것들을 서로 이게 암묵적으로 서로 공유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저분하고 저하고 고객 미팅을 가야 돼. 근데 서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분이 기술적인 전문가고 저는 서비스 마인드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전문가여서 이분하고 저 같이 가서 고객을 만났을 때 저분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저는 마케팅이나 의사결정이나 뭐 영업적인 지원을 한다. 근데 저분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기가 아프다고 오늘 못 나온대요. 그럼 저 혼자 가서 고객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술적 질문을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판단을 못 하거나 제가 어버버하거나 혹은 대응이 안 되면 저 오늘 이 회의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안을 한다는 거죠. 저분이 아프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저분하고 대화를 혹은 커뮤니케이션 먼저 해서 고객의 미팅을 미루던지 아니면 고객의 미팅을 할 때 온라인으로 들어오거나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이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고객의 미팅에서 지원해야 되는 나의 역할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팅이 한 2번 정도 깨지잖아요. 그럼 저는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10시에 고객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왔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가 저 사람한테 있는데 그걸 못하면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면 저 사람이 저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약속, 특히 고객과 진행하는 약속에서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세일즈 미팅 혹은 나의 타겟 목표가 세일즈 타겟이 꺾였어. 그럼 당연히 저 사람을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그냥 미안하다고 아기가 아파서 오늘 못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타겟이 꺾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 없어도 미팅을 할 수 있게 저는 만들던지 아니면 대체제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은 내가 미팅에 따라가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알아서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저 사람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네라고 하면 이 고객 미팅에 기술적 지원이 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 없이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고객 미팅을 하는데 기술적 지원이 필요 없네. 혹은 내 지원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필요하니까 미팅을 같이 가는 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쪽으로 혹은 안 가는 방향으로 내부 프로세스가 정리될 경우가 많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없어도 우리 팀은 우리 업무는 일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5명 중에 1명이 배째도 우리 4명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 그, 왜냐면 그 사람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거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내가 준비해서 기술적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기술적 질문을 내가 리허설을 해서 답변할 수 있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더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폐한 거야. 저 사람도 연봉 5천만 원 받고 나도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왜 내가 일을 다 해? 나 이렇게 안 해도 되네. 저 사람은 일 안 해도 그냥 월급 받고 잘 다니네. 그러면 다 같이 로우 레벨 업무를 하는 거죠.
내가 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거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속아내게 저희 회사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팀장이 관리하라고 하고, 팀장이 그거를 관리 못해서 팀원한테 그런 지금 얘기한 저 사람은 언페어하게 일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일 제대로 일 안 해요라는 거를 항상 그 채널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채널을 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 원어원으로 해서 팀원의 원어원 그리고 팀장의 원어원, 리더 원어원을 하는 이유가 회사의 문제를 혹은 일하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됐을지 그거에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어원을 진행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에 한번 형님한테 들은 사례 중에 이제 이게 음. 한국인 감성에게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국가를 머릿속에 다 지우고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형님이 이제 CEO실 때 B팀이 일을 못하니까 A팀은 B팀의 한 두 배, 세 배 일을 하는데 같은 인원으로 B팀이 일을 못하니까 형님이 B팀에 더 시간을 많이 쏟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네,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니까 말씀드려볼게요. 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케이스에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중국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 팀이 5명이었고 중국의 팀이 25명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팀이 5명이고 중국의 팀이 25명이면 이게 거의 5배가 중국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팀이 일을 못하니까 제가 한국 팀을 챙겨주다 보니까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즉 50% 이상의 시간을 한국 팀에 쏟고 있었어요. 왜냐 일이 계속 빵꾸가 나니까. 근데 중국계에 있는 5개 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 다 잘라라. 자기가 그 일을 저희가 대신 할 테니 한국에서 있는 사람 다 잘라라. 너는 지금 심각한 밸런스 오류, 불공평한 업무를 하고 있다. 여기 중국에 있는 직원이 25명이면 25명에 맞게 당신의 대표의 시간을 할애해서 25명의 시간과 5명의 그 머릿수를 팀원의 그 인원을 고려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이 더 잘 되게 해야지. 왜 여기 25명보다 한국에 5명밖에 더 많이 시간을 쓰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러니 한국 팀을 다 정리하면 우리가 그 일을 대신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그거는 말이에요. 어느 팀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그 사업 부서건, 심지어 25명이 있는 조직이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사실 이거거든. 거기서는 제품 개발도 하고요. 제품 생산도 하고요. 심지어 세일즈까지 같이 해요. 중국의 사실 일을 판매까지. 더 잘했잖아요. 유통까지 하고. 아니, 거기가 매출도 그 1인당 비해서도 5배 정도가 더 많이 나왔어. 네. 왜냐면 거기는 제조부터 R&D, 제조, 매니지먼트, 심지어 AS까지 했단 말이지. 고객 AS까지. 그래서 1인당 매출이나 1인당 수익이 거의 5배에서 8배 정도 났는데, 한국에 있는 팀원들은 단순히 그냥 세일즈만 했었거든요. 메인터너스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중국에 있는 팀원들이 저한테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어요. 시간도 더 많이 쏟아야 되고, 여기 있는 팀원들이 더 많으니까, 혹은 돈은 더 잘 버니까, 혹은 여기가 중심 서비스를 운영한 오퍼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한국 팀을 없애라.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한국 팀이 아예 없이 운영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미안한 얘기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크게 자기 분야만 일을 해서 분야만 계속 집중해서 부분 최적화가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발의 한 파트, 이 파트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못 잡는. 그래서 업무 확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식의 일할 때는 아니, 뭐 급하면은 가릴 것 없이 어쨌든 최대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보통 외국 사람들은 업무를 확장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업무를 확장할 때 그 돈을 요구하고 업무를 확장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한국처럼 그냥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편입니까? 아,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실리콘밸리나 베이에어리도 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나 이거 이해시켜줘. 이걸 할 때 나한테 무슨 베네핏이 있어? 내가 이거 이해하면 네, 돈 많이 주면 할게.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아, 모르겠고 나는 이거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음, 그거는 저는 사람에 대한 특성일 수도 있고, 저는 스테이지마다 특성,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직원이 1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250명일 때, 뒤로 갈수록 네, 조직이 커지면 자기의 스페시픽한 업무에 더 몰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직원이 10명밖에 없는데 회사가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재무, 회계, 경영, 세일즈, 기획, 개발, 뭐 디자인 다 해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하다못해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명함 디자인도 해야 되고 회사 그 사무실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두루두루 잘할 수 있거나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더 맞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지금 조직이 커질수록 자기의 스페시픽한 전문 분야에 할 수 있는데 특히 개발자나 디자인을 오랫동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 주니어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개발이나 디자인을 10년 이상 해보신 분한테 회계를 하라, 재무를 하라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아예 못할 경우도 많고 아니 열심히 해도 안 될 경우도 많고 그런 걸 아예 시키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팀장 정도 있죠. 되려면 해야 예, 되진 예. 않아요? 솔직히 비즈니스 회계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확률적으로 그리고 비율적으로 더 맞으니까 해본 사람을 찾기는 더 힘들고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더 힘들지만 그런 사람 찾는 게 사실 대표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이니까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해보는 거고 저는 사실 아까 인터뷰를 처음에 네, 5번, 10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페이스 투 페이스도 그 대면 미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화면을 열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음, 저는 지금 맥을 쓰는데 브라우저를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 쓰고 오페라 등 쓰고 사파리도 쓰고 크롬 브라우저 써요. 지금 제 바탕화면에 4개 깔렸거든요. 네. 브라우저만. 이게 뭐냐고 저는 생각하면 호기심인 것 같아요. 크롬에서 안 되는 게 오페라를 낼 수도 있고, 크롬에서 느린데 오페라가 빠를 수도 있고, 크롬에서는 빠른데 사파리에서는 느릴 수도 있고, 크롬에서는 되는데 브레이브에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웹 브라우저인데 여러 개를 쓰는 이유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음. 호기심이고 불편하니까 다른 걸 찾아보고 다른 걸 찾아보니까 더 좋은 점을 판단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의 인사이트거든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고 뽑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리모트 워크도 많이 하고 업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뭐 슬랙이나 뭐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이고 뭐 아사나 먼데이, 클릭업 뭐 지라, 뭐 컴플러스 막 다 써요. 근데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아, 나 이거 처음 써보는데요.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덕스 안 써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되나? 우리는 협업이 되게 많은데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잘 못 쓰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진짜 되게 많이. 예. 사실 그거 따로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저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화면 공유해 줘서 지금 생각하는 것 좀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 이거 공유 어떻게 하는 걸 물어보면 바로 아웃이죠.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같이 못했구나. 줌으로 화면 공유를 못해서 자기가 만든 자료를 발표를 못하네? 이거는 같이 일할 저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거 네. 솔직히 적당히 문서화시키고 온보딩 시켜가지고 뭔가 양식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한다. 그래서 이 솔루션 써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입사 이후에 익혀와라.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기간 동안 테스트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적응이 잘 되고. 아, 주니어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아, 주니어는 시니어는 안 되죠. 시니어는 안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아, 시니어는 안 돼. 우리는 주니어 안 뽑는다니까. 시니어는 안 돼. 시니어는. 시니어인데 이런 협업 툴 모르고 저 슬랙 안 써봤는데 이러면 일할 수 없다니까. 시니어는 답 없죠. 아니, 그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 10년 차 그 업무 전문가를 뽑는데 슬랙을 안 써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뽑겠어요? 이게 은근히 새로운 거 공부를 안 하는 시니어들이 진짜 많아요. 그 구시대 시니어. 한 10년 전에 한번 잘 나갔다가 그걸로 네, 고정된 시니어들. 네. 예. 그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우리 동원님은 동원 후배님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AI 노코드 이런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외부 강의를 거의 안 해요. 세미나도 안 그렇죠. 하고 뭐 대기업 세미나나 뭐 스타트업이나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 7년 굴렸으니까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냐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2023년도에 잘한 것 중 하나가 그 강의한 거야. 그 강의하면서 그 AI 툴, 뭐 챗GPT나 뭐 기타 이런 툴들, GPT 관련 툴들 그리고 노코드 툴을 되게 많이 제가 써보고 활용해보고 왜냐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해봤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서 뭐 해고라기는 좀 그렇지만 2023년도에 잘한 일은 그 강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 그 한복판에 몸을 던져서 한 2달 동안 엄청 팠거든요. 그 공부를 했거든 저 나름대로. 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 그래서 요새 20대 초반, 30대 이러신 분들은 진짜 노코드 툴이나 GPT 툴을 활용하면 센서성이나 아니면 진짜 재밌는 일들이 앞으로 한 2, 3년 내에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중요시 음, 생각합니다. 음, 이게 근데 약간 사회 문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제조업 중심 국가잖아요. 음, 이상형을 약간 독일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식이 한 가지에 자리에 앉아서 쭉 집중해서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요런 거를 이상적인 뭐 인간상 요렇게 잡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한 자리에서 계속 집중하고 집중력 계속 발휘하고 이거 문서 계속 쳐내고 했던 것만 계속하고 이런 게 좀 이상적이다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파리에서도 6개월 넘게 살아보고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도 이렇게 살아보고 하면 네, 일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1주, 2주 이렇게 출장 가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살거든요. 네, 그 사는 거지 사실 6개월이면 한 달 살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6개월, 3개월 이렇게 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특히 파리, 스페인 이런 데 가보면 되게 고성들이 많거든요. 약간 옛날 건물들 아, 네. 1800년대, 1900년대 초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전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파리나 스페인이나 막 이탈리아를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세 명이 앉으면 이렇게 서서 짐도 못 실어. 세 명이 이렇게 차는 이런 예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네.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문 여는 이런 철망으로 된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하여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한국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나 패션들이 되게 빨리 들어오고 빨리 사람들이 접하고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쪽 가면 더 하는 게 그렇게 도시 자체가 옛날이고 스타일이 옛날로 진행되니까 그냥 도시 자체가 옛날에 제조업 말씀 그대로 예전에 그냥 배 타고 항해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좀 그런 선조들이 잘 살아서 그 부를 축적한 거지 지금 젊은이들은 잘할 수 있나 하는 게 좀 물음표가 있는데 뭐 그래서 서울 얘기는 아닙니다. 예, 파리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래서 이런 요즘 느낌이에요. 독일도 관광 도시가 되고 예, 있잖아요. 음, 관광으로 팔려고. 음. 그러면 하여간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대로 살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네. 지금 예전에 잘 나갔다는 혹은 예전의 경험으로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빨리 새로운 거 경험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네.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예. 솔직히 성실보다는 계속 생산성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삶이니까 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사실 서구의 코딩 교육과 한국의 코딩 교육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서구의 코딩 교육은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학 교육이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10대에서부터도 그냥 비즈니스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의 코딩 교육은 이제 열심히 뭐 알고리즘을 하니 사실 저 이거 우리나라가 요즘 AI 하는데 이거는 AI 반도체 제조업을 위한 그런 코딩 교육이고 전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직장인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아시아인과 서구인 네, 20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창업가가 되려면은 형님은 어떤 식으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성실하다는 가정하에 이미 성실하고 내가 뭐 도전하는 야망도 있는데 이제 뭘 행동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가정하에 뭐 비즈니스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어쨌든 코딩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그 시리얼 엔터프라이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선 초기 설명을 그 개발자 혹은 코딩 교육부터 말씀드릴게요. 코딩 교육이 예전에는 우리 학원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지 교수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코딩의 시작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스크립트를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코딩 교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많은 그 요새 제가 라라벨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 거는 인스타그램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 인스타그램에 카피몬을 만들고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 버튼은 요 레이아웃은 이 밑에 있는 설정 버튼은 이런 코딩을 해야 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웃풋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코딩해서 만들 거는 이 아웃풋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버튼, 가운데 있는 레이아웃, 그 밑에 있는 메뉴 버튼은 뭐 햄버거 버튼은 이 코드를 넣어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웃풋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코딩 교육에 들어가는 코딩은 이런 라인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하는 이렇게 좀 결론부터 얘기하고 코딩 교육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 경험을 보면 너무나 로우 레벨 코딩, PHP나 CSS나 스크립트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야지 그게 재밌어지고 이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거 클릭했을 때 이런 액션을 혹은 링크를 넘어가게 하는 이 기능을 요 코드로 진행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임계점까지 넘어갈 때 너무 힘든데 조금 더 그 아웃풋을 고민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그 회사를 지금 일곱 번째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나는 그냥 경영 잘해서 돈 잘 벌고 우리 팀원 이렇게 어떻게 운영해야지라는 이제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운영하는 지금 일곱 번째 만드는 회사는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25명이 안 넘어가겠다. 근데 25명이 매출이 얼마냐? 400억 목표야. 음, 매출 400억인데 25명 맥스로. 이게 그러려면 거꾸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제조업으로는 사실 25명으로 400 매출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명품 같은 거 팔아야겠지. 400억 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인원, 매출 나오니까 이 서비스의 바운더리가 나와야 되고 25명이 유기적으로 일하려면 5명은 모아야 되고 3명은 모아야 되고
뭐 2명은 뭐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네 번째 회사부터는 저희 회사에 HR도 없고요. 총무도 없고요. 재무도 없고요. 회계도 없어요. 다 아웃소싱. 음. 지금 마케팅까지 아웃소싱 하거든요. 세일즈는 저희가 하는데 마케팅은 외부 아웃소싱. 자, 봐봐요. 마케팅, 재무, 회계, 그 페이롤, 또 월급 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 성과 관리도 지금 외부로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인데 외주를 빼고 우리는 지금 핵심적인 세일즈, 그 마케팅 플랜, 뭘 팔아야 되는지 그 매출 목표 딱 이렇게 여기 잡고 가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아 제가 25명은 다 외고 매출을 하려면 이 A라는 사람은 이런 롤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A의 팀원들은 이런 팀 멤버로 구성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웃풋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세트 템플릿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템플릿을 놓고 시작해요. 즉 아웃풋의 80% 우리가 생각하는 100%까지는 안 되지만 80%, 85%의 레이아웃을 관리 툴 혹은 관리 템플릿, 엑셀 시트라도 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시작하는 게 되게 로우 레벨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회사는 작지만 되게 많이 고민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동안 삽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까 창업가에서 예.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제가 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됐는지 창업가가 모르겠어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창업가들에게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창업가 희망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KPI를 한 5배를 준대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걸로. 그리고 그걸 한 2년에 걸쳐서 죽어라 해내면은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제가 거고. 창문가를 키우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어, 정말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지금 경영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은 아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자기가, 어,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경영자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아, 그건 불가능해요. 여기에도 저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페이스북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일을 너무 기대치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의 나름대로 방법을 써봐요. 지금 말씀하니까 뭐 KPI를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지금 10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개를 던져요. 그러면 20개를 던지면 시켰으니까 어떻게든 해나갈지. 20개를 막 꾹꾹꾹꾹 막 그 주말에도 일하고 막 야근하면서 일하고 하겠지. 그래서 2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지. 당신이 나 원래 10개 했는데 당신이 10개 더 던져서 20개를 하라고 해서 했어? 어때? 나 잘했지? 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100개를 던져요. 20개, 10개도 겨우겨우 하고, 10개를 한 사람이 10개를 더 던져서 20개를 하면, 여- 일주일에서 10개를 하던 사람이 20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근을 하거나 자기 일을 갈아서 넣는단 말이지. 근데 100개의 일을 던지면 혼자 도저히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슬쩍 불러서 20개까지는 일을 하셨는데 100개는 어떻게 일할 거예요? 그러면 혼자는 못한대. 그럼 팀빌딩에서 해보시는 것들을 한번 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팀빌딩을 하겠죠. 그러면 100개를 하시는 분들 있고 못 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대부분 노력은 해요. 근데 팀빌딩에서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팀을 빌딩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팀 멤버랑 싸워서 이제 또 좌절하시는 분들. 하지만 이제 100개를 하시는 분이 간혹 나와요. 이게 한 5명 중에 한 명, 한 8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처음에 우리 회사 들어올 때 10개 하던 신 분인데 100개 일을 팀빌딩을 해서 구현하는 분들이 가장 나아요. 근데 100개를 팀빌딩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10개에서 15개 일을 진짜 죽어라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0개 중에
10개에서 15개는 우선순위가 쫙 나와서 아, 이건 내가 챙겨야겠다라는 일이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85개는 80개, 90개는 팀을 운영하면서 그 팀의 업무를 배분하게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일을 하는 방법, 우선순위, 팀빌딩, 그리고 피플 매니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줘야 되는지 잘하는지, 그 사람이 성장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 이러면 정말 어, 좋은 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 팀장 혹은 성장 가도를 달리는 멤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쓱 1년 후에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 아마존에서 테슬라에서 잘 나간다고 했지만 처음에 10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100개, 150개 일을 하고 있다. 자랑스럽지 않냐? 그럼 당연히 자랑스럽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경험해서 본인이 팀빌딩을 하고 본인이 경험해서 만들어가는 경험이잖아요. 이건 제가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건 자기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성장, 조직의 성장, 특히 리더의 성장에 본인의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갈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근데 이렇게 진행한 사람은 어, 자기 업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저희 회사에 서비스를 하나 띄워서 스핀오프를 시켜주는 기회도 저희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성장이 됐으니 어차피 더 큰 회사 가거나 더 좋은 회사 가는 거 할 수 있어. 하지만 저희가 회사 스핀오프 해줄 테니까 어, 법인도 이제 증명이 설립해주고 되었으니. 자본들도 만들어주고 저희 회사 자회사로 해서 아니면 대표이사로 저희가 만들어드니까 한번 경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떡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그 시키는 일 말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좀 싹수가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냐면 계속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리딩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행 방안 만들어서 오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임원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보드 멤버 미팅을 할 테니까 이 사업을 올해 공식적으로 공시하고 제대로 사업부 만들어서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런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그래서 1월 말에 1월 말 마지막 주 4주차 금요일에 사업 아이디어 회의를 할 테니 여기에서 결정되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는 올해 2024년 무조건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팀 빌딩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팀 빌딩하고 그 빨리 액션 플랜을 자기가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또 스핀오프 시켜드리죠.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저희가 지원해드릴 테니까 자본금도 지원해드리고요. 팀빌딩도 지원해주고요. 마케팅, 세일즈 이런 거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앞으로 1년간은 지원해줄 테니까 찾기 이거 힘들다 한번 하니까.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스핀오프를 시켜드립니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다른 회사 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 저희가 이 사람을 성장시켰는데 남 좋은 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나가서 자기 회사 차리면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일을 할 거잖아요. 우리 회사 했던 네. 일. 아니면 경쟁사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하면 그냥 사람 뺏긴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스핀오프를 시켜드리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네. 거의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 결과에서부터 생각하고 이제 리더 때는 이제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가 주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음. 범위가 확장된다. 네. 제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기 대표님, 오늘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럼 저는 안 들어요. 생각 갖고 아, 내 시간을 뺏지 말라.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갖고 얘기하면 나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님,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런 건 안 들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점점 안 하게 예. 되거든요. 목적 어, 있는 행동을 하고 이제 행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나 이때 생각을 해서 피드백에서 행동을 조정해야지. 음, 예, 목적이랑 행동이 먼저 나오고 생각이 들어가야지. 생각에서 행동이 되고 목적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조지는 것 같아요. 음. 하여간 저는 생각만 하는 그런 드리머, 꿈꾸는 사람보다는 실행하는 사람이 더 좋아서 그런 사람 위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오랫동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한국 상황이 이제 저성장으로 도달하고 VC들도 글로벌 스타트업이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뭐 닥치고 글로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개인도 결국에는 무조건 닥치고 글로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 그 주니어들에게 글로벌은 한국이랑 뭐가 이렇게 다르다. 너네들이 일하는 방법이나 마인드셋이라든지 뭔가 다르게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해외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게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나가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근데 당신이 본인이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진짜 굳은 의지나 친구들을 되게 외향적이라 뭐 클럽을 가든지 소셜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참여해서 그 친구들을 만들 자신감을 가지고 혹은 그걸 액션을 해야지 해외 나가서 굉장히 힘들지 않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외로움도 되게 크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초기에 나갈 때는 바로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를 좀 추천을 하는데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좀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는 이게 동양인 같은 동양이잖아요. 네. 그 영어도 조금 더 편해.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사대세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백인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있잖아요. 인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 영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호주에서 잘 나가는 사람, 다 어차피 와서 싱가포르에서 일하면 얘네들은 외노자예요. 네. 아, 저희랑 똑같은 다 똑같은 외노자. 요정들. 미국 애들도, 영국 애들도, 인도 애들도, 프랑스고, 영국이고, 독일, 어느 나라도 다 잘 나가는 애들도 자기 나라라서, 네, 어, 와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노자이기 때문에 그 공감대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하거든요. 네, 아, 너도 별 수 없이 니네 나라에서 못 살고 여기 와서 매니저 하는구나.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고,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거 있고, 그 싱가포르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도 좋지만, 실리콘밸리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이 로컬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이티브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또 더 힘든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0.001%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문제들이. 뛰어난 애, 네,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애, 영국에서 제일 뛰어나고 막 독일에서 제일 뛰어난 애들하고 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스마트하고 제일 체력도 좋고 막 이런 애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한국말을 하는 거고 제가 한국어 네이티브지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에 80% 혹은 70%밖에 못해요. 그럼 IQ가 여러분 100이라면 IQ가 70으로 떨어지는 거야. 음, 이렇게 힘들어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말을 되게 빨리 해요. 영어는 한국말은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하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빨리 하고 되게 논리적이고 영어 자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고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딥다이브하게 들어가요. 음, 근데 이거를 영어로 따라가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거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영어도 생활 영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대신 이런 거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실리콘밸리 예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우선 싱가포르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에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어, 탑 500 회사가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똑똑한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업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싱가포르에 인구가 700만밖에 안 되거든요. 75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500개의 뛰어난 탑 레벨 회사 사람들이래요.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그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전 세계 탑 레벨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내가 따라하거나 그거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20대, 30대 초반만 해도 엄청나게 뛰어난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그러니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실리콘밸리는 더 나가고 스탠포드, 버클리 그 전 세계 인도 공대 막 이런 나온 애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미친 짓 똑똑하거나 미친 짓 일을 잘하거나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깨너머로 저도 그 배우러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토요일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인데 지금 새벽일 거잖아요. 그럼 메일을 보내면 주말은 아니지만 지금 금요일 날 새벽이겠죠. 그 미국 같으면 서부면 그러면 제가 지금 보내면 메일을 올까요? 안 올까요? 리더급들은 지금 보내도 메일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1시간 안에 메일이 와요. 답변이.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메일을 보내시면 보내고 받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메일이 1시간 안에 오는 거는 답변 메일이 내가 메일을 보냈을 때 답변 메일이 1시간 안에 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1시간 안에 답변 메일을 보내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요. 보안 컨설팅 관련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운영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어, 장소는 땡땡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니 이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 메일을 주세요. 라고 하면 1시간 안에 보내야 되잖아요. 답변 메일을. 네. 제가 이렇게 보내면. 그럼 그 안에 운영자 모임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월요일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싶어 라고 먼저 던져야지 그 일이 내게 되지 그냥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음. 자, 1시간 내에 답변 메일을 보내려면 그 업무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주장해야 될 거, 내가 쟁취해내야 될 거를 먼저 여기다 다 정리해서 보내야 돼. 그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겠어요. 물론 이런 게 전혀 엉뚱한 내용이 오진 않겠지만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내가 먼저 캐치해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좋고 감사한데 일이 빨리 되는 문화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려면 어, 어,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정말 드물어요. 옛날 같으면 저만 때만 해도 공채라는 개념이 있어서 공채에 들어가서 다 같이 교육받고 뭐 5주씩 6주씩 교육받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알려주면 꼰대라고 하고 그런 걸 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다 배워야 되냐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려워진 혹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고 여러분들 나가시면 하여간 살아남으시면 네, 리더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어렵게 되면 이제 외로움을 불타거나 향수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어차피 제가 살아남는 건 아니고 저는 어디든 살아남으니.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죠. 저는 지금 2024년도, 연속으로 계속 인생 도전 네, 중이시잖아요. 계속. 작년에 저희 4월에 런칭하고 5개 정도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올해도 5개 정도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작년에 만든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어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 작년에 4.3억하고 올해 지금 9.5억 했거든, 매출을. 네. 그래서 1월인데 벌써 9.5억 매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어? 너무 빨리 커져가지고, 지금 싱가포르로 법인을 옮겨가지고 여기 이제 광화문 사무실 여기는 자회사 혹은 지사로 하고 싱가포르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세일즈포스나 워커터라는 회사하고 지금 콜라보레이션해서 동남아시아 베이스로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개 회사 지금 투자 관련해서 좀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올해는 싱가포르로 확장할 개념으로 어, 202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 너무 장인 정신 비슷하게 독일 계통이라 그런가 한국은 기술 덕후가 너무 많은 게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어, 제가 요새 7개째 해보고 아는 건데,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비스 하나 만들 때 막 80억씩 들고 2년 반씩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 런칭하는데 2년 반씩 걸렸거든요. 근데 네. 지금 2023년 4월에 런칭했는데 벌써 서비스 5개 만들었고, 매출 벌써 10몇 억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고객들이 초이스해서 고객들이 쓰면 계속 온고잉하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서비스 만들면서 마케팅 같이 하고 세일즈 같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2년 반 동안 서비스 만드는데, 근데 만들었는데 고객이 안 써. 이런 거 완전 꽝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고객에 오리엔트된, 고객의 필요성에 맞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용진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있니? 음소거 해제하고 혹시 질문 있니? 끝까지 들어준 보답으로. 아, 제가 지금 밖에서 듣는 거라 어. 지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밖에서 예, 뜨는 건 안 될 것 같아. 예, 예. 아, 어쨌든 형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음. 유튜브에 편집 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래도 이게 좀 잘한 것 같아. 딴 데 엄청 버벅대는데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일에 어,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팀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람들만 알지 주니어는 팀 퍼스트 개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좀 심한 게 요즘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도 팀 퍼스트 개념 없는 경우 꽤 많이 봐요. 요즘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니어는 5번, 시니어는 7번에서 10번 정도 본다는 게, 팀을 어떻게 성장하게 시키겠느냐. 당신이 오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팀의 개개인한테 그거를 전달하고, 그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저희 회사에 조인해도 되는데, 그냥 회사에 있는 것들, 베네핏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서포트하면 당신이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저희 회사는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시니어가 와서 주니어 성장을 지원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지. 그냥 회사에 있는 것만 빨아먹고 나가면 저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세뇌를 시키는 편이에요. 시니어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는 당신이 갖고 온 경험을 우리 회사에 다 풀어주고 가시라. 그런 경험을 풀어주시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은근히 이게 이게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 그거 머릿속에 안 잘 안 풀어주는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예요. 이게 괜히 그래서 워렌 버핏 채용 기준점이 정직, 능력, 열정. 근데 단순한데 그거 지키는 사람 굉장히 없다니까요. 저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팀빌딩에 대해서, 심지어 안 성장에 대해서. 끝나잖아요. 영원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저만큼 경험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 그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음, 프로세서 시스템이다. 여튼 감사합니다. 네, 형이 네. 싱가포르 가시기 전에 밥 한 끼 하시죠.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감사합니다. 계십니까? 20일?